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상속 증여 관련 전문 세무사님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정말 크지만 또 장례 절차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네. 또 당장 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상속일 텐데 실제로 상속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가장 어렵게 느끼셨던가요? 확실히 이제 장래까지는 어느 정도는 대비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상조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신 네. 분들도 있어서. 음, 근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한 사람 주변에도 많지 않고 네. 잘 모르죠. 아, 맞아. 근데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이제 상속 세금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 상속세를 처리하면서 수많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 때 필요하시겠구나. 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체화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순차별로 안내를 해드리게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결국은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좀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 경험이 많아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제가 그래도 뭐 하루에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는 무조건 무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아, 상속 관련해서.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분의 연은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것들은 도움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정말 슬픔이 너무 크니까 제가 아신 분 막 진짜 알코올에 빠져 사신 분도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도움 드릴 바들은 내가 뭐 약소하지만 이런 건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절차들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세금 관련돼서 세무사를 찾기도 하지만 상담할 때 이런 절차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주면 되게 많이 위안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으로 좀 이런 일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속 개시일이 발생했을 때 당장 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이제 슬프실 거예요. 우선은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이 준비가 돼서도 사실 이제 당황스러우시더라고요. 우선 장례식 마무리 잘 하시고 뭐 아주 약소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례 식장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한 번에 지불하시는 것보다 날마다 지불하시는 게 정산하실 때도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수증들 보관해 놓으셔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혹시나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장례 절차 동안 들어간 비용들은 다 챙겨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장례식장 가면 영수증을 다 주기는 하는데요. 그날 꼭 분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잘 챙겨 놓으시고 대부분 부조금으로 많이 납부하시죠. 그 다음에 장례 이후에 이제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꼭 수취하시고, 그다음에 1개월 이내죠.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이제 구청 가셔서 사망 신고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사망 신고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이제 그 등록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1개월 이내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서. 그래요? 사망 신고도 네, 그래서 늦게 했다고. 네, 1개월 이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할 때 옆에서 바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피상속인들의 재산하고 채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네,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뭐 차량, 선박 같은 경우는 바로 안내해 주세요. 바로. 네.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융 정보잖아요. 그다음에 뭐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 이런 것들은 7일에서 20일 이내 사이에 총 한 11개 정도의 내역, 뭐 예금, 보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은 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행정 업무를 잘 하시는 자녀분이 이거 신청을 해라. 왜냐면 이거 신청하신 분의 그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가 옵니다. 띠링띠링 오면서 이제 여기 우체국엔 얼마 있습니다. 계좌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기초적인 정보를 좀 알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상속원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 원스톱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인증 한번 하시게 되면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역 한번 보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은 이제 1개월 이내에는 이제 고정 지출 내역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건보나 신용카드,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 지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제 휴대전화나 집전화기는 우선은 가장 낮은 요금제로 네. 1년 정도는 우선 놔두셔라. 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망인이 된 걸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릴 길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좀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코로나 때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황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황망하신 것도 황망하시지만 이게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업체는 사실 그 대표자인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말고는 거의 정보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고 상속인들이 줄 돈은 줘야 되는데 정확한 액수를 줘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군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1개월 이내는 이런 것들 좀 챙기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자녀가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세세하게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구청 그 사망 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건가요? 네, 바로 사망 신고할 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구나. 네, 바로 네. 신청만 하시면 간단한 절차로 모든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정보를 재산 정보를 알기 위한 목적이고 이게 이제 상속 신고로 이어지는 건 아닌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개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사실 사망 신고하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행에 계좌가 묶입니다. 왜냐하면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제 그냥 막 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내가 상속인입니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 요청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을 방문해서 상속인들끼리 전부 다 이거 가져가기로 합의 봤다라고 하면 그때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이제 돈을 아무렇게나 못 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왜 그러냐면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네. 특정 상속인이 그 예금을 다 가져가 버리면 더 다툼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3개월 이내로 계속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은행을 방문하실 때 이건 좀 세법적인 이제 준비인데 그 아버님의 계좌가 예를 들어 A은행 계좌가 있었다 그러면 가셔서 폐쇄된 계좌까지 포함해서 네. 저는 무조건 10년치 내역을 받아놔라라고 말씀드려요. 10년치. 네, 10년치 내역을 받아놓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 상속세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10년간 이 증여자, 결국 돌아가셨던 분이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거나 5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그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증여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이 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자기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도 당연히 내야 되고 상속세로 얹어져서 상속세도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이제 가산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산세 이슈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예금 계좌만 받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내역을 간 김에 전부 다 뽑아와야겠구나. 네. 왜냐하면 두 번 거름하는 건 또 시간이 그쵸. 많이 네.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속재산을 사실 3개월 이내에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아, 이걸 안 하면 이제 두 번째 슬픔이 사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슬픔에 빠져 계신 것도 좋은데 또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채무가 더 많았네 하면서 이건 또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약간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는 이걸 좀 빨리 좀 파악하셔서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상속인이 이제 자동차가 있으시면 네. 나 이거 상속 안 받겠다. 상속 말소 신청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또 과태료가 조금 그렇구나. 발생합니다. 예, 예. 이게 상속을 안 받겠다는 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대부분 이런 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배우자랑 상속인 자녀 두 분이 있다 가정을 해보면 네, 네.
상속 포기를 두 분이 하시고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면 그 단계에서 그 세대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받지 않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아예 나를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해 달라는 얘기니까 아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한정 승인은 뭐냐면 네. 난 상속을 받겠다. 근데 그 채무에 변제하는 것에 제한으로만 거기까지만 딱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채무를 변제해주고 남은 걸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 네네. 되니까 네. 그럼 상속재산 채무로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라.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네, 그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누구한테 받아요? 결국 그러게 되면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한정 승인 받게 되면. 네. 혹시 뭐 그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이제 그 빚 의무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지만 좀 어떤 기준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진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채무 자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원스톱 서비스에서 알려주는 건 사실 금융재산, 금융채무, 그다음에 뭐 국세, 뭐 지방세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사채 같은 경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사적으로 계약한 채무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랬을 때 이 3개월 이내 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한 그 찬스를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도 미리 중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개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상속 신고가 어쨌든 6개월 이내니까 네. 이 6개월 이내에 맞춰야 될 절차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15일이다. 그럼 6개월이면 뭐 6개월 이후인 6월 뭐 15일이라 가정을 해보면 그날까지는 상속 재산에 대한 이제 가치를 명확하게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대한민국에서는 7, 8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무슨 말이지? 그냥 낮게 가져가는 게 미래에 상속세 낼 때 네, 유리하지 그쵸. 않느냐라고 네, 보통은,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네. 어떤 분들에게는 상속세가 사실 1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 상속은 이제 부모 세대는 끝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끝이지만 네. 이걸 받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제 스타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 신고할 때 가액을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미래 이 주택을 파실 수도 있잖아요.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낮게 어차피 공제가 많다 그러면 굳이 낮게 취득가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억으로 받는 것보다 10억까지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온 상황이면 그럼 10억까지 최대한 올려서 미래 팔 때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6개월 이내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다른 표현이긴 하죠. 근데 결국 12월 15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6월 말일자가 되겠죠. 네네. 그때까지 이제 세 가지 신고를 대표적으로 좀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상속세 신고죠. 상속세 신고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액수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상속세 재산가액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인의 상속세를 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사실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세무사님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 될 얼추 것 세액이 얼마 나온지를 알아놔야 6개월 동안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를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주택 한 채 있으시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기본 억대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택 한 채 있으면 네, 세금을 억대를 낸다고?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실 수도 있는데 네. 1억 원의 세금을 내가 갑자기 6월 달에 준비하는 것과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할 때도 결국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결국 그 취득세도 생각보다 가액이 꽤 있습니다. 이거 일반 주택 취득할 때랑 똑같은 세율인가요? 상속 취득세율은 좀 더 이제 다릅니다. 뭐 2.96%나 3.16% 뭐 주택 같은 경우 이 정도 내는데 네네. 결국은 3%대 내더라도 이게 10억 원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다 보면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보다 이제 큰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6개월 이내에 둘 다 절차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가산세도 발생하고 원세액도 추징당하기 때문에 꼭 제때 맞춰가지고 하라고 하고 마지막 신고는 이제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왜냐하면 망자에 대한 이제 돌아가신 날짜까지의 이제 그 해년도에 벌었던
그래서 23년 12월 15일이다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벌었던 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6월 말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꽤 네.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6개월 이내에 인수를 받으셔서 이제 등록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납부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미리 좀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좀 말씀드리는 게 네. 현금성 재산이 이제 예금 계좌죠. 그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 먼저 가져가서 쓰지 마시라 제발. 왜냐면 예금 계좌가 뭐 대부분 뭐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씩 있으신 편이에요. 상속세 신고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네. 물론 1,000만 원 미만이실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가져가서 뭐 본인들의 사용처로 많이 쓰시는데 6개월 됐을 때 세금 낼 때 아, 너 어쩌지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금액은 잠깐만 아껴 두셔라. 왜냐하면 어차피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 있으시냐? 그 돈으로 쓰셔야 되는 거다. 그러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인 간의 다툼이 있으면 저는 이제 공동 계좌를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공동 계좌는 공동 계좌의 명의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인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계좌에 묶어놓고 저는 말씀드려요. 다툼은 다툼이고 세금은 공동의 문제다. 누가 한 명이 화가 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네. 그 가산세 온전히 당신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건데 왜 그 재산 다툼은 알겠는데 이 세금 다툼은 별개로 그러네요. 오히려 네. 의기투합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 재산에 이제 공동 계좌에 묶어놓은 그 현금으로 그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라. 그거는 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가산세가 거의 엄청나게 큰 액수로.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가 연 거의 8, 9%가 쌓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내실 거냐? 네. 그럴 거면 같이 내라 우선 공금으로. 이제 그러게 좀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취득세를 하면서 꼭 등기를 하실 거예요. 등기 작업을 할 때 물론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등기 작업도 사실은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제 이 기간 내에 웬만하면 하라고 말씀을 등기? 드리는데 예. 원래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이 상속 신고 끝나고 나서 사실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가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절차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분에 대한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 등기를 안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액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배우자분에게 그럼 10억 주면 아, 나 10억 공제받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 지분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이 배우자가 대부분 1.5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녀가 2명 더 있다고 하면은 1.5 대 1대 1이니까 분모는 3.5가 되고 분자는 1.5가 되죠. 그럼 총 상속 재산에서 3.5분의 1.5분이 그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의 맥스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배우자한테 많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딱 그 정도 비율까지 주고 배우자분이 나머지 상속세도 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조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상속세를 내는 거는 그 다음을 위한 맞습니다. 준비인가요? 네, 사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공제가 돼서 뭐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 아버님 먼저 돌아가실 때가 많으니까 네. 아버님 돌아가시면 10억 원까지 공제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상속세 뭐 안 나오네. 그래갖고 별로 준비를 안 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머님한테 만약에 다 갖다 가정을 해보면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밖에 안 되죠. 그냥 배우자분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갑자기 떡 벌어지게 높아진 상속세를 경험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맡기시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확정, 그다음에 가액을 올려놔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끝이지만 자녀 세대는 스타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짧게 상당히 많다. 지금은 세금을 안 내더라도 미래 세금을 아주 크게 낼 수 있다. 그 상속세 신고 인원이 사실은 최근에 엄청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신고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알겠다. 부자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보통은. 예. 2016년도에 통계치로 나왔는데 2.2%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이 5.2% 정도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2배 넘게 들었네요. 근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예전에 2005년도부터 통계치를 보면은 계속 1%에서 2%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쭉 계속 이 패턴이 된다 그러면 매년 상속세 내시는 분들의 비율은 저는 거의 1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럼 10%면 꽤 큰 액수, 그러게요. 큰 비율일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상속세를 내는 이제 한도나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기본적인 거긴 한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속세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음. 한 번쯤 지금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요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배우자가 없으시면 이제 첫 번째로 자산을 먼저 다 계산하시고요. 음. 자산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가를 좀 판단하셔야 되니까 네.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셔서 아, 내 거 아버지의 주택이 뭐 20억 정도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차감하실 게 있죠. 채무를 빼셔야 됩니다. 뭐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걸려 있으면 그것들 다 빼시고요. 네. 현금성 자산이나 그런 것들도 다 넣으시고 그러면 얼추 이제 재산이 나올 거예요. 재산에서 채무 빼면 순자산이 나오실 건데 여기가 이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 그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 더 추가하시면 돼요. 아, 딱 이 금액 정도 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얼추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아웃라인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생각보다 놀라신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증여 플랜을 짜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지금 막 현금 몰래 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 9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무조사. 아, 네. 세무조사 무섭네요. 네. 이게 세무조사를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자체 조사로 끝내는 경우는 진짜 아주 낮은 액수예요. 아, 그러니까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예. 아, 그리고 사전 증여가 없었을 때. 근데 대부분 상속세 신고를 할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100%입니다. 예. 조사의 이제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100%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 때 또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 조사가 제가 10주 한다 그러면 놀래요. 이게 10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2달 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가 생각보다 길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사전증여 내역입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주고받는 내역들이 결국 전부 다 이제 통장 계좌 내역으로 과세관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거 증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잠깐 빌렸고 갚았다. 이런 내역이 분명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그래서 상속세 네. 신고기한 때 최대한 하셔야 돼요. 아, 최대한. 왜냐하면 그때 해놔야 조사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사 때는 빠른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와서 이게 뭐였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늦으실 하긴 수가 자기 있어요. 계좌 내역도 있으니까 한번 쫙 보면서 큰 금액이 오간 거는 그걸 기억해내겠네요. 네. 불고 대부분의 그런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네. 아니면 자녀가 뭐 전셋집을 갔거나 아니면 새 집을 샀거나 이런 약간 거주와 관련된 이벤트가 펼쳐졌을 때 결국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기억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 세무조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게 상속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진짜 네. 생각보다 그 예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정말 꼼꼼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네, 마시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스템이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조사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잘못된 이제 세법상 잘못된 거죠. 이제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세법상 그 금융 습관 그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죠. 이게 주고받은 내역이 너무 많으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습관은 좀 자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돈을 진짜 빌려줬다거나 이제 자녀에게 빌려줬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꼭 쓰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차용증. 네.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한테 준 내역은 뭐 공동생활령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네. 배우자에게 줬는데 배우자가 그걸로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배우자는 막 10년간 소득을 번 건 하나도 없었었다. 네. 그러면 좀 주장이 힘들어질 수 네. 있겠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증명을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이제 조사관님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네, 네. 증여로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증여로. 그동안에 이걸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부동산을 갑자기 10억짜리를 취득을 했습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거래 이체 내역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재산이 이렇게 갔을 테니까. 그리고 사실 배우자분도 그러면 이체 내역 보면은 그 매도자에게 이제 돈을 준
이 체내역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제 징여라고 볼 그렇구나.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상증세법상 생활비는 이제 뭐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이제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는데 이건 좀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되니까 네네.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속 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예. 주택을 뭐 취득할지 아니면 또 처분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각 상황에 따른 또 세금 이슈에 따라서 이런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확실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은 게 상속세에 제가 신고 넣으면 진짜 70~80%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 그냥 아파트냐 아파트 아니냐 차이만 있지. 이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네. 그것에 따라서 세금 이슈가 여러 가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은 또 사실 지방세고 그다음에 보유할 때는 재산세는 또 지방세, 다 다르구나. 종부세는 국세. 네. 그리고 이제 처분할 때는 또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는 또 국세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취득 단계부터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이 해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취득은 이제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분이 받으시면 제일 좀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좀 줄어들어요. 무주택자가 받을 예.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0.96%입니다. 근데 유주택자가 받는다 그러면 2.96%예요. 예, 사실은 이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취득세 차이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무시 못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제가 요즘 상담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이 정도세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받으면 한 1,000만 원, 근데 유주택자가 받으면 3,000만 원. 그러면 약간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2,000만 원을 더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가능합니다. 이제 같이 살던 배우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대가 무주택자야 돼요. 네. 세대가 당사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무주택이 아니고 유주택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배우자분이 대부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가 또 다 받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상속 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무주택자면 전체를 무주택자 취득세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율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 3분의 1씩 받는다 그래도 3분의 1씩 하는 게 아니라 34, 33, 33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전략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근데 다 유주택자다라고 하면 유주택자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하실 건 뭐냐면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다른 주택과 이 상속주택이 또 있다 보면 그 다음 뭔가의 주택을 계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주택자 중에서 이 누군가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1번입니다. 근데 지분이 그러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거주하는 사람,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게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택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 다행히 말씀드리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취득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 갑자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야 기존에도 주택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택 중과세 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5년간은 무조건 제외를 해주시는구나.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주택이 포함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갖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해야 되겠구나. 그 전략을 좀 짜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상속 상담을 제가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이제 무료로 상담 계속 해드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생각보다 느낀 게 많이 뭐냐면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세금 저는 사실 세무사니까 세금을 계산해 준 사람인데 그쵸? 예. 어떻게 이거 나누면 좋겠냐고. 갑자기 솔로몬이 된 느낌인데 제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관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세금적으로는 이렇게 취득하면 좀 나이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 이제 또 세금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상속 그 재산세랑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주택을 보유할 때 재산세 첫 번째로 그겁니다. 가장 당황하시는 게 그거세요.
과세 기준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 등기를 못 한 거죠. 음. 과세 기준일이 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죠. 예. 그러니까 4월, 5월에 막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6월 1일 기준자에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피상속인한테 이거를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둘 다 똑같습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부분 배우자 아. 분으로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그 해는 나오세요. 그 등기를 안 했더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그 다음 연도부터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 첫 번째로 알아두실 게 그거다.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 겹친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아.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여기다 갑자기 주택수 많다고 뭐 중과세율 막 매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5년간에는 주택수에는 포함 안 합니다. 아. 근데 주택수에만 포함을 안 하는 거지 그 과세 표준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본인 계산할 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언제만 유리하냐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상속주택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봐주기는 할게. 근데 과세 표준은 여기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 포함된 금액으로 맞습니다. 세금이 나온다 예, 말씀이시나요?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유지는 유지하는데. 예, 좀 더 유리하죠. 기본 공제가 아.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 적용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유리한 뭐 공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놓치진 않는다. 아, 그러니까 지위는 유지해주되 금액은 이제 합쳐서 예, 계산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그리고 5년이 지났더라도 내가 지분 비율이 40% 이하거나 아니면 공시가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이 주택수에 계속 포함하진 않습니다. 아, 5년 지나도. 계속, 네, 주택수는 0으로 1로 돼서 계속 내 거 기존에 있던 것만. 근데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처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분할 때도 상속주택이 내가 투기 목적으로 이거 취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취득하지 않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예,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주택에 따른 비과세가 있죠. 상속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주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존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존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주택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됐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 비과세를 못 받느냐? 그러면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팔 때는 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주택이 여러 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수에서 빠지는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요건 딱 한 채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을 세 채를 주고 이제 아버지라고 할게요. 아버지가 세 채를 주고 돌아가셨으면 이 중에서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분은 나는 그러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을게. 그러면 내가 이거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나는 무주택자니까 아무거나 받아도 돼. 이렇게 나눠가지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의 가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세법까지 따져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채인 경우에 이제 한 주택만 그러면 비과세 특례를 해주는데 이것도 순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아, 그러니까 이 세 채 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됐다 그러면 2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소유 기간이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같이 취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황당하지만 그러면 이제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다 이게 이제 조건이구나. 다세대가 이렇습니다. 네. 다세대가 이렇게 다 사용 승인이 똑같은 날인데 그러면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거주한 기간이 또 같은 게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주택. 근데 아예 거주를 하나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한 주택 중에서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아, 이 세법이 되게 복잡해요. 꼼꼼하게 돼 있네요.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택 하나만 해주겠다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 주택 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네. 주택은 하나인데 상속을 여러 명이서 받게 될 때 이제 지분대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공동으로 받을 때도 이 비과세 특례 받을 때 딱 한 명 주된 상속인만 이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대부분 이제 지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으로 여기서 거주한 사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채연장자. 그분이 주된 이제 상속인이 돼서 본인의 다른 주택 팔 때는 이걸 주택수로 빠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소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되냐? 네. 그 소수 지분권자는 아예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아예 주택수에서 다 아예 빠져요. 계속 카운팅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가지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중과세 쪽도 있어요. 음. 사실 중과세는 이제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죠. 왜냐하면 24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아예 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상속주택도 원래 이게 있습니다. 이제 상속 받고 나서 이제 5년간은 이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상관없이 중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살던 주택 말고 상속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되세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상속세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생각보다 나는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도시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돌아가신 그런 거죠. 경우가 시골에 있었죠.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 주택을 차라리 빨리 처분하셔라. 차라리 상속세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게 상속 재산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니까 양도세를 안 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상속주택을 이제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판다 그러면 이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죠. 그럼 이 주택자가 파는 세율로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일반 세율로.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이제 2년 보유를 안 하게 되면 중과세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고 단일 양도소득세율 높은 걸로 적용될 수 있고. 네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될 게 있다면 일단 빨리 파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상속을 하면서 느끼는데 지방의 공가 현상이 생각보다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오시는데 그러면 지방에 이 주택이 그러면 선생님 팔리실 것 같습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의 다른 주택을 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용도를 혹시나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라.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철거를 해라. 집을. 왜냐하면은 그 주택의 수가 카운팅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법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근데 그 주택에 뭐 추억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가 관광지 근처다 그러면 뭐 펜션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용도를 바꿔서. 근데 그러면은 아예 상속을 받지 않고 그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그러기에는 상속 재산 전체를 포기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는 건 전체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해야지 따로 별도만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결국은 주택이 막 3개인데 네. 한 채만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물납으로 내겠다라고 하는데 물납도 생각보다 제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내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먼저 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뭐 물납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네. 주택은 순번도 좀 후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물납이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럼 이제 상속 신고 기간 내에 처분한다는 거는 뭐 부동산에 내놔서 맞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팔리면 예.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가액 끌고 와서 상속세 내고 끝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주택이 아니라 맞습니다.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밖에 또 체크해야 될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뭐 오히려 상속 쪽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생각보다 이 주택을 취득가액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눈앞에 상속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 오히려 상속재산을 좀 낮추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기준점을 40%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이 초과되면 이제 40%의 세율 구간입니다. 그 정도의 세율 구간이면 오히려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보다는 지금 눈앞에 상속세가 더 비쌀 것 같다, 높을 것 같으니 자산을 최대한 낮추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매매, 예를 들어서 같은 84제곱미터의 그 상속주택의 앞동에서는 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랑 다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뭐 9억으로 낮출 수 있다거나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상속재산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일반적인 뭐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낮은 가액인 뭐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로 상속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미래에 세금 팔 때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상속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때 상속인들이 한 명이 아니면 여러 명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산시켜서 받으면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한 매 계산했을 때는 막 세율이 45% 구간인데 네. 이 분산시켰더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자녀분이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가 무주택자고 이거 받는다고 치면은 이게 조정대상 지역만 아니면 지금 2년 보유만 하시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전략을 또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상속세는 줄이고 내가 비과세를 형태를 만든 다음에 미래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도 좀 줄이자. 그러게 이제 계획들을 하기 때문에 네. 상속주택이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되게 고민이 치열하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세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집은 상속 받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런 조언 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골에 있는 주택은 아까 조금 고민해 말씀하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실상 그 매수자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눈에 띄게 불과 몇 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져서 음. 이제는 진짜 공가 현상이 지역에서 좀 진짜 속도가 좀 빠르구나라고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까 혹시 물납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속 받을 때 이제 돈이 없다면 이런 물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납제도를 쓰신다 그러면 사실은 가치를 좀 높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높인 그 가액으로 결국은 이제 물납에 대한 가액만큼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물납제도가 깐깐하고 그 다음에 그 가액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은 임야를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물납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물납을 하려면 내 가치를 높여야 이 물납의 가치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얘를 높이면 상속세도 높아지죠. 그렇구나. 다양한 고민들을 네.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물납제도를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구나 물납제도는. 오히려 연부연납제도를 많이 쓰시죠. 네.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눠서 내는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 네. 10년간 처음 한 조각이랑 10년 동안에 10조각 그래서 총 11조각으로 나눠서 내는 건데 근데 이제 가산금을 내긴 하셔야 돼요. 최근에 좀 올라서 개정이 돼서 2.9%가 됐는데 어쨌든 시중에 이제 대출이자보다는 낮기 때문에 좀 쪼개서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중한 부동산을 괜히 뭐 물납하거나 이걸 처분한다거나 거기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물납제도를 그 연부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